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법과 관련된 용어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관련된 용어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이죠. 상가건물임대차법 이 두 가지는 자 민사특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차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임대차할 때 이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하면 우선 뭐가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를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글자 그대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의 이거는 하나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임대차 규정이 있지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할 때는 민법의 임대차가 아닌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이 민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법에서 나오는 게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자,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에서는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문서상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 확정일자는 주택과 상가로서 다른데,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은 동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 그 다음에 법원등기소,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 이런 데서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그때 그 계약이 그 금액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냐면 세무서에서 받아요. 세무서에서 받는다. 자, 그러면 좀 받는 것이 다르죠? 그럼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물론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야지 되지만 먼저 변제받을 권리, 즉 이건 뭐냐면 순위가 확정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순위가 확정된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내 받는 순간에 나의 순위가 확정돼요. 그럼 나보다 앞선 사람보다는 먼저 받아가지 못하지만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먼저 경매가 됐을 때 받아갈 수 있는, 자, 경매가 되면, 자, 여러분들 목적물이 이게 경매가 되죠? 그럼 여기에 A, B, C 여러 권리자가 있어요. 대금이 완납되는 순간에 그 대금 갖고 A, B, C에게 그 대금을 나눠주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이 세 명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3,300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순위에 따라서 나눠주게 돼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러면 일단 먼저 1억을 가지고 얘한테 다 주고 돈 남으면 B한테 줍니다. B한테 다 줘요. 모자라면 못 줍니다. 자, 그럼 다 줬어요. 근데 이 C한테는 어떻게 돼요? 다 주는 게 없어요. 얘는 못 받아가는 거죠. 아니면 일부만 받아가든가. 이게 우선 변제예요. 자, 우선 변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뭘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선 변제는 금방 여기 있죠. 자, 일정 조건을 갖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담보대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당권 이런 거죠. 저당권 설정하면 순위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선 변제권 부분에서 임대차계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아까 일단은 뵀죠? 확정일자. 근데 제가 여기 뭐를 빼버린 것 같다. 대항력을 한번 제가 일단, 자, 이거 하나 더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없죠? 제가 대항력. 자, 이건 민법에서 아마 용어 해설하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이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다루니까 저도 한번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대항력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냐면,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과목에서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임대인은 뭘 갖고 대항하죠? 임대인은 계약서 갖고 대항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대항력은 제3자. 이 제3자가 누구예요? 양수인. 자, 양수인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목적물에 이만큼을 뭐 하고 있다?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갑이 이 임대인과 N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갑이 을에게 판 거예요. 을에게 파는 순간에 소유권은 을로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이 A는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게 아니죠. 을은 A 입장에서 보면 을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보든 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때 을은 A에게 나 너랑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너 나가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졸지에 임대차 했다가 얘가 목적물로 얘한테 팔면 얘는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보호받지 못하죠.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대항력이에요. 자, 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 자,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자, 입주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대항력 생기면 이 을은 대항력 있습니다. 너 나가 못하죠. 왜? 적법하게 일정 기간 동안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게 대항력이에요. 자, 대항력의 개념. 이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이 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 변제권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같이 설명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기본 강의 들으세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입문 강의 들을 때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저번에 얘기했던 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은 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이걸 일명 최우선 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또 상가보호법에서 두 가지 다 있어요. 자, 임차주택이나 상가에가 경매되거나 공매될 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이 소액 임차인은 뭐 하는 거? 보호하는 거다.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선순위, 후순위를 불문하고 내가 가장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받아간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기반하는 거죠. 일정 지역에, 그래서 서울, 과밀, 광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지금 여기 금액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일정 지역에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받아가는 거, 이거를 최우선 변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 주택이나 상가, 주택이나 주민등록 마찬가지로 상가 보호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보호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존속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자, 상가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나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보증금 안 줘요. 만약에, 자, 나 나간다 그랬는데 보증금 안 준다. 그럼 그냥 눌러서 살면 돼요. 보증금 줄 때까지 그 계약은 계속 존속을 하게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가 나가는 순간에 뭐가 없어지죠? 대항력. 자, 대항력권이 뭐가 있었죠? 인도와, 자, 주택만 해보죠. 전입신고. 나가는 순간에 전입신고가 없어지죠? 인도 없어지고. 그럼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확정일자 없어져요. 자,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확정일자 효력도 있다 그랬죠? 그냥 대항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도 없어지죠. 그러면 내가 나가는 순간부터 여기 목적물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자, 이때 임차권, 자, 이사 가기 전입니다. 자, 일단은 종료됐을 때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한다. 나가도 이제 전입신고를 빠지더라도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등기부에 올라와 있죠.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등기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 기존의 대항력 있다면 유지하고 기존의 대항력이 없었다면 그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되고 우선 변제권도 발생되는, 자,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제도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 꼭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아,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떡한다? 이렇게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올라가죠? 자, 등기부에 올라가면 나는 그냥 나가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항력 유지되니까.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자, 여기에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의 당사자가 주택 상가 소지하는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있고요. 자, 계약갱신 요구. 요거는 주택도 있고, 자, 이 계약 요구는 상가 임대차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도 있습니다. 자, 계약 갱신 요구는 주택은 계약 만료 6월부터 2개월 사이에요. 상가는 계약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 다시 합시다 라고 요구하는 거죠. 누가요? 임차인이. 이건 임차인에 걸립니다. 임차인이 우리 계약 다시 합시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이 주택은 계약 만료 6월에서 2개월 사이에,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해놓고요. 자, 이렇게 계약직 요구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자, 일단은 계약직 요구하면 다시 계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계약갱신 요구, 이거는 주택과 상가에 모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실제 이제 강의 들어가서 보시겠고, 아, 계약갱신 요구가 누구의 권리다? 임차인의 권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금은, 권리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의 입문 강의의 맨 앞에 중개대상물 부분에서 권리금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권리금은 자, 상가 건물에 상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영업하는 자, 영업하려는 자,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이런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양도 또는 이용대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신규 임차,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주는 거죠. 자, 근데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증금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한다. 이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권리금은 상가에 있는 거다. 라는 거. 그래서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일단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이거를 일명, 자, 부동산 실명법이겠죠? 자,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되죠? 부동산 실명법. 줄여서. 자, 명의신탁은 실권리는 본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명의로 하는 거예요. 다음,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있습니다. 실권리는 이 신탁자, 실질적 소유자가 가지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 수탁자 명의로 등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겨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왜? 이거 왜 해요? 내 명의로 등기하는 순간에 세금 많이 나와요. 내 명의로 지금 등기하고 있는 순간 내가 지금 돈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죠. 자,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세 포탈. 경매를 피하기 위한 이거를 강제 집행 면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조세 포탈이라든가 강제 집행 면탈 목적으로 내 거를 다른 사람에게 등겨 놓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거. 명시다 약정 무효고 일어난 물권 변동 등기도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신탁자는 누구다? 실권리자다. 타인명의로 등기하기에는 실권리를 신탁자라 그런다. 그럼 수탁자는 누구예요? 등기부상 명의자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수탁자는 등기부상 명의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일단 이름 명의신탁은 무조건 일단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등기 의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물권은 명의신탁 약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즉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용어는 명의신탁 개념. 그 다음에 신탁자는 누구고 수탁자는 누구다. 이것만 일단 기본 강의에서 제 강의 듣고 이해를 한다면 요번 듣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명의신탁은 그럼 어떤 유형이 있느냐? 자, 이전형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이라고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형 명의신탁 이건 뭐냐? 이전시켜 놓는 거죠. 등기 넘겨놓는다 등기 명의신탁. 자, A하고 B가 있는데요. A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금 많이 나와요. 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요즘 돈 못 버는데 세금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아는 사람에게 맡겨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거 중과세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힘든데 야, 네가 좀 가르쳐주라. 그래서 A의 것을 A와 B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등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등기를 넘겨놓는다 그래서 등기명시탁. 자, 얘가 신탁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되는 거죠. 유형만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C한테. C는 이제 제3자가 되고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 용어를 풀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3자에 대한 개념은 머릿속에 딱 지워버리고 유형이 어떤가만을 일단 보고 넘어가면 돼요. 효력, 약정 무효고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중간 생략형 명시탁 뭐예요? 중간에서 생략되는 거예요. A, 그 다음에 B, C 세 명입니다.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등기는 이렇게 A에서 B로 넘어가야죠. 근데 B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세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B는 C한테 가죠. 야, 내가 땅 하나 사놓는데 네 명의로 좀 해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B와 C 사이에서 명시탁 약정을 맺고 B는 다시 A한테 부탁하겠죠. 내가 사는데 사실 등기는 좀 다른 사람이 해주라. 라고 해가지고 이 A는 B의 부탁을 받고 C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산 사람인 이 B,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겠죠? 이 매수인 얘가 중간에서 생략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직접적으로 샀으니까 얘가는 신탁자가 되는 거고 얘는 등기받았으니까 등기부사명의자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의 신탁자, 수탁자가 유형이 되면서 한번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명의신탁 중에서 계약 명의신탁. 이건 또 뭐냐? 자,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A, B사에서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기도 A, B사에서 등기가 넘어가요. 얘가 매도인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상이에요. 여기서 보면 요 글자에도 있죠? 원매도자는 명수탁자와 직접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인정등기도 수탁자 매매로 하는 형태. 그래서 외형상 정상적 거래로 보이나 수탁자 얘가 등기 받았으니까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수탁자가 되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B가 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C 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와 C 써서 명시탁 약정을 맺고 얘가 얘한테 자금을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뭐가 된다? 계약 명시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 명시탁이다. 자, 그러니까 계약 명시탁과 중간 생략형 명시탁에 있어서 크게 차이점은 얘는 지돈으로 사는 거, 얘는 자금을 제공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신탁자가 매수인이지만 얘는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자, 약정 무효고 등기는 무효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자, 매도자가 명시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등기가 유효하다. 얘를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자, 근데 알았다면 등기가 무효가 되는. 자, 요런 유형의 명시탁 부분이 생기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3자 설명 싹 빼고 유형만 일단 봤습니다. 기본 강의할 때는 제가 여기서 제3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경매, 공매 관련해서 또 용어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권리 분석, 취득가선, 대리실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매와 관련된 부분이 민사집행법이에요. 자, 이제 경매와 관련된 법입니다. 자, 민사집행법은 여기에는 강제집행이라든가 담보권 실현 경매. 자, 강제집행. 이건 강제경매와 관련된 부분이죠. 강제 경매와 관련된 부분이고, 담보권 실현 경매. 이거를 임의 경매라 그러죠. 자, 임의 경매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제 경매, 임의 경매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밖에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사집행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공부하는 데는 이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경매. 자, 이제 강제경매 나오죠? 이건 강제경매 나오는데, 이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의 존재를 전제로 선입하는 경매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인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권에 표기된 이행처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 일반 재산을 압류한 후에, 자, 압류 설명 이전 시간에 했던 거 들어보셨죠? 일단 매각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행권원이 뭐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 나오는 겁니다. 확정된 판결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해조서, 그 다음에 조정조서 이런 것들이에요. 조정조서 이런 것들. 자, 뭐 가집행, 선고 판결 이런 것들인데, 자, 일단 판결문, 확정된 판결문,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판결문 나와요. 언제, 자, 며칠까지 금액 얼마를 줘라. 판결문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줄 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 뭐 이런 나옵니다. 근데 주라 그랬는데 안 줘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자, 그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강제경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좀 확보만 된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물에, 아무 목적물에다가 채무자 재산이 있다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나 제3자인 물상보증인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담보 등기, 뭐 이건 동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걸 설정하고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정 재산을 매각하여 담보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해주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간단히 있지만, 이 저당권, 여러분들이 돈 빌리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라 그랬지만, 이거를 담보로다 딱 하면 뭐가 설정되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저당권이란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 집에 지금 은행에서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돈을 빌렸으면 등기부에 몇 날, 몇 월 며칠, 뭐, 근저당권, 저당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등기부를 안 보나 봐요. 저당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집에 돈 빌려 있거든요. 근데 저당권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집에 저당권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아파트를 담보로 돈 빌렸을 때 등기부 보세요.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된 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저당권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 빌렸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겠죠? 약속해서.
근데 그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뭐 어떻게 돼요? 돈을 못 갚잖아요, 지금 현재. 그럴 때 그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저당권 설정한 저당권자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야. 소송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의경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네요. 자, 압류부동산 공매, 개인이나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자, 이거는 압류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압류라는 개념, 가압류, 압류, 요 개념을 설명하면서 잠깐 했었습니다. 압류부동산, 개인이나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체납된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이걸 공매 처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 원칙적으로 공매권자는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근데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위탁매가 해주는 거예요. 이때 국가나 지자체가 그 목적물을 딱 잡는 순간에 이걸 뭐라 그런다? 압류부동산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이렇게 공매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라? 아, 이거 체납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체납됐구나. 자, 그러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자, 그럼 비업무용 부동산이 뭐냐?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을 위임해서 하는 것이 비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이 금융기관이에요. 자,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금융기관은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자기 연손으로 쓰거나 거기다가 뭐를 뭐 하거나 어쨌든 업무용이 아닌 것으로 해서 해서는 취득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 자체가 무효가 돼요. 자, 근데 금융원이 이렇게 취득할 수 없는데 금융기관이 이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이거는 제가 경매 절차를 기본 강의를 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돈 빌려줬겠죠? 못 갚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신청했죠? 근데 앞순위 저당권이 있고 앞에 저당권이 있고 내가 두 번째 저당권이에요. 그 후순위 저당권이 되는 거죠. 앞에가 선순위, 앞순위니까 선순위고 나는 뒤에니까 후순위가 되는 거죠.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앞순위 저당권이 잘라먹고 거기에 뭐 임차인도 있겠죠. 뭐 잘라먹고 나니까 나한테까지 돌아올 돈이 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원칙적으로 경매가 취소되는데 이때 그 목적물을 그럼 네가 직접 사라 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 요거는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 설정해놓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돌아올 돈이 없을 때 내가 직접 목적물을 살 수 있는, 이건 채권자 매수 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냥 보유하지 못하고 1년 안에 처분해 줘야 돼요. 바로 그 처분을 어디다가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거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사적 재산을 처분하는 거죠.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해서 종종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개념 알아두시고 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어디다가 맡겨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처분하는 것이다. 자, 이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자, 경매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자, 현황조사. 일단 여러분들이 경매 신청을 하죠. 자, 순서를 보면 경매 신청을 하면 자, 절차 중단 생각 좀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거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황조사서. 자,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 세 가지를 민사과 다 조사한 다음에 민사과 비치라는 거예요. 자, 현황조사서는 그 목적물, 경매에 들어간 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한 거고,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한 거죠. 이 두 개를 첨자해서 법원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써놓은 것을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 분석하다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 요게 가장 먼저 뜨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디서 보느냐. 뭐, 원래 이제 민사과에 비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민사과까지 안 가도 다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아주 세월 좋아졌습니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 대법원 사이트 보면 경매 사이트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각 지방법원별로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그때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현황조사 보고서. 이 현황조사 보고서가 이 현황조사서예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직접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그래서 실제나 대체로 일치하지만 조심할 건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그 경매가 되는 물건을 직접 가서 조사를 했지만 그 안에 임차인이 있거나 놓쳤거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다 못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아주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빼놓고 나면 일단은 이 집행관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매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직접 가가지고 하나씩 조사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이걸 믿으면 어떻게 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와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배당 요구. 자, 배당 요구는 강제 집행이 있어서 압류 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여하여 변제받기 위해서 집행관에게 압류, 금전, 매득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 자, 뭐 이렇게 어렵게 되냐? 보통 이제 용어로 해석을 하다 보면요. 이게 법률적 용어로다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배당 요구는 또 뭐냐? 내가 이 목적물의 권리자예요. 근데 나는 등기부에 없어요. 자,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왜? 등기부에 이미 기재가 돼 있어요. 물론 그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는 기본적 조건은 있지만 요거는 조금 빼더라도 자,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 많이 써볼 겁니다. 등기된 권리자,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다. 왜? 등기부에 채권자 금액 얼마 있으니까 법원에서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줍니다. 등기부를 보고. 그러나 자, 여기에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 자,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 뭐가 있을까요? 누구 있을까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 이 등기되지 않는 권리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 뭐 대항력 갖춘 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이런 임차인들 등기 안 됐어요. 어느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어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이런 임차인들은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집행관이 물건을 조사하는데 등기부에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목적물의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배당해줘, 나한테도 나눠줘, 배당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배당 요구입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는, 자, 금방 한번 보세요. 제가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죠. 등기된 권리자는 나한테도 나눠줘 라고 요구할 필요 없죠. 왜? 등기부에 있으니까. 그러나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나도 이 목적물 안에 권리자야, 나한테도 나눠줘. 그럼 증명해줘야죠.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또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확정자 받은 부분이 있다든가 이걸 다 증명해 주면 됩니다. 해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당 요구는 간단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나도 배당받았으니까 나한테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배당 요구라 그런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매각 결정 기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앞서 뭐가 있냐면 매각 기일이 있고요. 매각 기일이 있고 매각 결정 기일이 있어요. 매각 기일은 파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매가 됐죠? 경매 신청을 했으면 법원에서 목적물 조사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한테 알리게 돼요. 그러면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이제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경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물건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파는 날, 이건 파는 날이에요.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써낸 최고가 매수인 산정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파는 날이면 이게 뭐예요? 매각 결정 기일은, 자, 요 매각 결정 기일은 이 사람에게 팔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날이다. 팔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날이 뭐가 된다? 매각 결정 기일이 된다. 자, 그래서 집행법원이 매각 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 이관계의 진술을 듣고 법원의 권한으로 법정의 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하는 날짜가 매각 결정기일. 이 사람에게 팔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왜? 이 사람이 부적격자가 돼가지고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 팔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매각 허가가 확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매각 허가가 되는 거죠. 매각 허가가 되고, 자, 이 사람에게 팔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매각 허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없거나 그 기간이 끝나서 이겼습니다. 즉시 항고 기각됐어요. 그럼 이제 매각 허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매각 유형. 이제 이 유형 보면 파는 방법입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요 기간 입찰. 자,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매각 방법은 세 가지예요. 자, 다시 기일, 기간, 호가. 기일은 날을 잡아서 하는 건데요. 여기 일단 나오죠. 기일입찰. 이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99%, 우리나라 99%가 이거죠. 며칠 날 가서. 자, 그러면 기간 입찰은 특정한 입찰 기일에 특정한 입찰 선수 입찰하는 것이, 그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일정한 기간이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몇 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일주일 이상 1개월의 기간을 준 다음에, 그럼 기간이 이렇게 길겠죠. 그 사이에, 그 날 자체가 아니고 그 사이에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편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간 입찰이라고 해요. 특정한 날을 잡는 것을 기일, 일정한 기간을 잡아서 하는 걸 기간. 그러면 호가 경매는 뭐냐? 이거는 가격을 경쟁적으로 호창, 불러서 하는 겁니다. 기일 입찰제에서 나온 건데 날을 잡아서 하는 기일입찰이에요. 기일입찰 중에서 불러서 하는 것이 호가 경매다. 불러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죠? 자, 1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격이 나오면 제가 3번 부르겠습니다. 3번 호창한다 그래요. 그럼 옆에서 110만 원 그러면 자, 이제 주최자가 11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 3번 호창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호가 경매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찰 방법은 기일, 기간, 호가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이네요. 자, 최고가 매수 신고. 목적물이 경매가 들어가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 자, 매수 신청 보증금 지출한 자로서 최고의 가격을 쓴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이 밑에 다음 쓴 건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 외 신청자 중 최고가 매수 신청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 수를 넘는 가격으로 쓴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는 후보자를 뽑는 겁니다. 자, 후보자를 뽑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조건을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요 조건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기는 시간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일단은 상세하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뭘로 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한다. 근데 차순위는 뭘 뽑아 놓는 거다? 후보자를 하나 뽑아 놓은 거다. 왜? 얘가 돈을 못 낼 수가 있죠. 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후보자 하나 뽑아 놓는 것이 차순위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차순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다라는 것만 보시면 넘어가고, 즉시 항고. 자, 여러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불복해서 상급 법원을 올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할 때, 일반적인 재판일 때는, 뭐 민사재판이 이럴 때는 항소를 한다라고 해요. 항소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죠. 항소한다. 근데 이 행정상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항소가 아닌 항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팔면 안 돼요. 이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람 매각 허가 됐어요. 이 사람 팔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요게 즉시한 겁니다. 이 즉시는 7일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7일. 그래서 일단 매각 허가가 되면 이거를 며칠 7일 안에 이 사람에게 팔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즉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매각과 재매각 있네요. 세매각은 자, 유찰됐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팔리지 않았어요. 자, 유찰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매각처가 실시된 경매 이거고, 또 매각이 허가되지 않았다. 부적격 때문에. 자, 그래서 세매각은 안 팔린 겁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안 팔리는 거. 유찰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부적격자라서 너한테는 안 팔아. 그래서 안 팔린 거. 그거를 새로 파는 것을 세매각이라고 그러고, 재매각은 팔렸다가 다시 파는, 다시 하는죠? 팔렸다가 다시 파는 겁니다. 자, 매각 후 매수인이 뭘 못 냈어요? 대금을 못 냈죠. 그래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매각하는 것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세매각, 재매각은 개념의 차이와 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지금은 기초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경매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